예수, 지가 뭘 믿었노? 나의 대학 시절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따르나 나이 들어 자아의식이 자라면서 신앙심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한다. 빠른 경우에는 고교 시절에, 보통은 대학 시절에 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심에서 이탈되어 평생을 방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기를 창조적으로 잘 겪어내면 부모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뿌리내려 평생을 지켜나가게 된다. 내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위기가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성경이 과장과 허구에 차 있는 미신의 책으로 비쳤다.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대목을 읽으면 자기가 무슨 잠수함이라고 물 위를 걸었을까?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물 빠진 갯벌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착각한 것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부분을 읽을 때면 하늘에 무슨 난로가 있다고 불이 내려올까?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일 테지 하고 생각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른 이야기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미신이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화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려면 구태여 이스라엘 신화를 받아들일 게 뭐람. 차라리 우리 민족의 신화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지구상에 등장했던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들 나름대로 신화를 지니고 있다. 신화 없는 민족은 없다. 그러나 그 내용과 깊이에는 차이가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신화를 지닌 민족은 그로써 인류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했다. 그리스의 오디세이나 인도의 우파니샤드 같은 신화는 상상력이 넘치는 신화의 대표적인 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훌륭한 신화가 있다. 천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 뜻을 두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기를 원했다. 조선 땅을 내려다본 환인은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홍익인간의 터전이라 생각하고 아들 환웅을 내려보냈다. 환웅은 조선 땅 태백산 자락에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신시를 열었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의 360여 가지 인간사를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렸다. 그때 땅의 딸인 웅녀가 혼인하기를 원하여 날마다 기도를 드렸다. 환웅이 잠시 모습을 바꿔 성육신한 웅녀와 혼인을 하더니 웅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이름하여 단군 왕검이라 했다. 단군 왕검이 평양성에 도읍하여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다. 단군은 백성들을 다스리되 고상한 이상을 내세웠다. 만고에 두드러질 높은 이상이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그 도리로 세상을 교화시킨다라는 이상으로 단군은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훗날 단군은 산신이 되니 나이 1980세 되던 때였다. 이것이 단군 신화의 줄거리다. 우리 조상님들이 남긴 이 신화가 다른 어느 민족의 신화보다 깊이가 있고 멋있지 않은가? 어찌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신화와 비교나 하겠는가? 훨씬 더 깊고 인간적인 정취가 있지 않은가? 환인, 환웅, 단군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고
홍익인간 이념 속에 휴머니즘의 깊이가 있다. 태백산에 세운 신신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웅녀의 단군 출산은 성모 마리아의 예수 출산에 버금가한다. 우리도 이런 멋진 신화를 지녔는데 굳이 이스라엘 신화를 빌려다 믿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나는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면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종교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골똘히 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교회 생활을 쉽사리 청산하기도 어려워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대학 2년생이던 여름 어느 날, 나는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글을 읽게 되었다.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러셀의 글은 내게 교회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자극을 주었다. 나는 그가 그 책에서 낱낱이 지적한 기독교의 허구성과 역사에 끼친 해독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과감히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로 마음을 다졌다. 그래서 미성숙한 종교인에서 성숙된 자유인으로 탈바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역사적 결단에 걸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성경을 연탄불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렸다. 얼마 후 성경책 타는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막상 성경책 타는 냄새를 맡고 있으려니 감정이 묘했다. 미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해방감을 맛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신설을 태웠으니 어떤 앙화가 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었다. 그 후 나는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그리스의 불가지론 철학자 필론이 말했다는 구절을 교조처럼 외우고 다녔다. 신은 없다. 설사 있더라도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있더라도 설명할 수 없다. 고로 신은 없다. 회의론자는 무신론자로 변하고 무신론자는 점차 허무주의자로 변해갔으며 허무주의는 다시 염세주의로 발전해갔다. 당시 계명대학 캠퍼스 가까이에 화장터가 있었다. 강의 시간 중에 창밖을 내다보노라면 화장터 굴뚝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어쩌다 바람이 학교 쪽으로 불라치면 매캐한 냄새가 교실까지 날아왔다. 봄날 휴강이 있을 때면 나는 교정을 벗어나 화장터로 갔다. 아니, 화장터가 나를 끌어당겼다. 화장터 마당에서 죽은 자를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불 때는 곳으로 들어갔다. 출입문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란 팻말이 걸려 있었다. 나는 시청권을 얻기 위해 담배 한 갑을 손에 들고 들어갔다. 수고하십니다. 실습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실습? 뭔 실습이요? 예, 철학 실습인데요. 사람이 탈 때 어떻게 타는지 보는 실습입니다. 화부는 내 얼굴과 손에 든 담배를 몇 차례 번갈아 보다가는 슬며시 담배를 받아들며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한 구의 시체가 들어와 불에 타서 한 줌의 채로 남을 때까지의 광경을 지켜보았다. 숙연한 마음으로 눈을 절반쯤 감고 도사가 된 폼으로 살폈다. 갑자기 철이 들어 성숙해지는 것 같았고 삶과 죽음의 비의를 터득하는 순간이 가까워지는 듯했다. 화장터에서 물러나면서 어느 구도자의 시를 읊조렸다. 삶이란 무엇인가? 한 조각 구름의 일어남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 조각 구름의 사라짐이다. 뜬구름 자체는 본래 알맹이가 없듯이 인생, 삶도 죽음도 역시 그와 같으니라.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본무실,
인생 생사 역여연. 삶이란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뜬구름이 사라짐 같은 것이오늘 왜 아등바등 애태우며 살까 보냐. 대관절 학문이란 무엇이며 철학이란 또 무엇이냐. 한결같이 부질없는 공리공론일 따름이다. 진리를 탐구하여 인생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한다고? 터득하면 무엇을 얼마나 터득할 것이며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을 것인가. 다 헛된 몸짓일 따름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나는 사는 게 시들해지고 만사를 시큰둥하게 보는 철학도가 되어갔다. 그즈음 일본 도쿄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철학도가 있었다. 대학 시절에 이미 동서양의 철학 원전들을 독파한 수재 중의 수재였다. 졸업반이던 가을녘 그는 폭포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가 벗어놓은 신발 속에는 한 줄의 글이 남겨져 있었다. 칸트, 지가 뭘 아노. 나는 이 일본 선배 철학도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폭포에 몸을 던지게 된다면 무슨 글을 남길까 생각했다. 예수, 지가 뭘 믿었노? 붓다, 지가 뭘 봤노? 소크라테스, 지가 뭘 알았노? 이 말 저 말을 골고루 읊조려 보아도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폭포에 몸을 던진다면 어느 폭포로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애석하게도 이 땅에는 몸을 던질 만한 폭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산에 그럴듯한 폭포가 있을 것 같긴 하나 휴전선이 가로막혀 갈 수가 없고 제주도 폭포는 짧아서 마땅치 않다. 괜스레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남으면 골치 아픈 문제다. 그렇다고 일본까지 가서 몸을 던질 수는 없다. 국산품 애용이라 했는데 이 일에도 국산 폭포를 이용해야지 일본 폭포를 이용할 수는 없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혼자 피식 웃기까지 했다. 대학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좋은 일들이 생겼다.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 개인 지도를 받게 된 것이었다. 전교생이 500명 남짓하던 시절이어서 대학 전체가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전공에 상관없이 교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사학과의 정만독 교수, 교육과의 이정빈 교수, 철학과의 정명호 교수님들이 마치 형님같이 나를 이끌어 주었다. 수시로 찾아가면 읽어야 할 책을 빌려주시고 각 분야에서 학문의 깊이를 알게 해 주었다. 이래서 대학이 좋은 것이구나 하고 나는 대학 온 것을 행운으로 여기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관심 있는 분야가 골고루 다양하다. 정치 경제는 물론이려니와 역사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두루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경향은 계명대학 시절 여러 교수님들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체득한 것이리라. 그러던 중에 소흥렬 교수가 부임해왔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갓 학위를 마치고 온 젊은 교수였다. 명석한 논리에 주관이 뚜렷한 분이었다. 나는 소흥렬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철학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열렸다. 소 교수의 강의는 지식으로서의 철학이 아니었다. 열을 뿜는 강의도 없었고 노트에 받았을 내용도 없었다. 그냥 대화였다. 교수와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주고받는 이야기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얻은 열매가 있었다. 철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에 관한 것들이었다. 사고의 명석함, 표현의 논리성, 과감한 비판 정신, 게다가 상식에 대한 존중, 창조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 소흥렬 교수의 수업 시간에 얻은 것들이었다. 소 교수의 논리학 시간이 가장 유익했다. 매일 아침 신문 3가지 사설을 읽고 와서 각 사설의 내용 전개에서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비약은 없는지, 전제와 결론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등을 샅샅이 분석 비판하는 훈련을 쌓게 했다. 논리학 시험에서는 특이한 문제를 출제했다. 장기를 둘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 두기를 가르치는 글을 쓰라. 우리는 열심히 답안을 썼다. 그러나 막상 답안지를 제출했더니 교수님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번거로우니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길을 쓰고 절반으로 줄였다. 소 교수는 그래도 길어서 안 되겠다며 다시 절반으로 줄이되 장기 두기를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셨다. 우리는 하였습니다를 했다로, 그러므로를 고로로 줄이는 등 문장은 짧게 쓰되 뜻은 명확히 하느라고 갖은 애를 썼다. 철학과 교실에서의 이런 훈련이 지금까지 내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오늘과 같이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계명대학에서 몇 분의 스승을 만나 지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을 새삼 느낀다. 나는 모교인 계명대학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 자기는 장차 계명대학에 들어가겠노라 했다. 왜 하필이면 계명대학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학이니 좋은 대학임에 틀림없지요 하고 말했다. 나는 내 대학 시절에 비추어 젊은이들에게 말해준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대학 시절을 보내는가가 중요하다. 명문 대학은 자신이 만들어간다. 자신이 대학 시절에 쌓은 학문의 깊이와 식견의 너비에 따라 명문 대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2학년 중반에 이르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위장병이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위장병은 입시 공부하면서 잠 안 오는 약 카페나를 과용하여 생긴 부작용인 듯했다. 나는 6개월이 넘도록 죽을 먹어야 했다. 병 중에 곤란한 병이 위장병이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나마 먹은 것마저 소화시키지를 못하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기운이 없어져 갔다. 나중에는 방에 앉아 마당을 쫑쫑거리고 다니는 병아리나 다람쥐를 보아도 부러운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저 다람쥐 병아리들은 어쩜 위장이 좋아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을까? 나도 저렇게 싱싱하게 뛰어다닐 날이 올 것인가? 위장병은 날로 악화되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했다. 드디어 나는 위장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위장병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담요 한 장을 들고 청도 운문사로 갔다. 운문사 방 한 칸의 여장을 풀고는 뒷산 골짜기로 올라가 앞이 훤히 트인 바위에 자리를 잡았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만 마시며 위장병과 맞닥뜨려 끝장을 낼 심산이었다. 말하자면 산기도인 셈인데 신심을 잃었을 때인지라 기도 내용이 온전할 리 없었다. 신이여, 조물주여, 제 위장도 당신이 지으신 것입니다. 조화를 일으키셔서 건강케 해주소서. 이 땅에 태어나 할 일도 많은데 위장병으로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을 내 몸에 부어주시사 건강을 되찾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마르면 골짜기로 내려가 물을 마시고 지치면 소나무에 몸을 기댔다가 다시 바위 위에 앉곤 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상 끄끄 트림을 하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자는 독한 마음을 먹고 바위에서 버티었다. 그러기를 사흘이 지난 새벽녘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오더니 온몸이 굳어지며 식어드는 걸 느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떠올랐다. 손발부터 점차 식어들더니 온몸에 찬 기운이 감돌고 가슴에만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갑작스레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일고 무서움이 밀어닥쳤다. 이 골짜기에서 이대로 죽어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이시여, 도와주소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위장병을 앓다가 이렇게 산속에서 죽어갈 수는 없나이다.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온몸이 후끈하더니 기운이 솟아올랐다.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하늘에 감사하는 심정이 되었다. 하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감사의 마음이었다. 나는 나는 듯이 산을 내려왔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했다. 운문사에서 가장 가까운 청도읍에 도착하여 중국집으로 들어가 호기 있게 주문했다. 여기 짬뽕 곱빼기로 한 그릇 주세요. 위장병 환자란 생각은 사글이 없어지고 돌이라도 소화시킬 것 같았다. 짬뽕 한 그릇을 거뜬히 먹어치운 후 나는 대구집으로 왔다. 그 후로 위장병이 신통하게 사라지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갔다. 나는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새벽마다 냉수 마찰을 하고 조깅을 했다. 겨울방학에는 시골에 내려가 새벽녘에 냇가에서 얼음장을 깨고 찬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정신력과 체력을 단련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겼던지 아까운 사람 못 쓰게 되었다고 동정했다. 대학 시절 나에게 로맨스가 없을 리 없다. 2학년 때부터 기막힌 사랑을 했다. 기막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철저한 짝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여동생을 사랑한 것이다. 몇 번 만나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홀딱 빠졌다. 꿈에 나타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강의 시간에도 길을 걸으면서도 그녀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주로 붉은색과 흰색 무늬가 있는 웃옷을 입고 다녔는데 길을 가다가 같은 무늬의 옷만 보여도 가슴이 뛰었다. 한 번은 같은 무늬의 옷을 입은 아가씨가 길 건너편에서 지나기에 신호등도 무시한 채 길을 가로질러 뒤쫓아간 적도 있었다. 나는 6달 동안 매일 등기 편지를 보냈다. 토요일에는 주일분까지 2통을 보냈다. 편지 내용을 채우느라고 동서고금 시인들이 쓴 사랑의 시들을 섭렵했다. 워즈워스, 헤세, 릴케, 김소월 이들의 시를 내 마음을 대신해 보냈다. 덕분에 지금도 그 시들을 줄줄 외우고 있다. 한밤중에 그녀의 집 앞을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학교 가는 길목을 서성거리기도 하면서 그녀와 마주치기를 기다렸다.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그녀의 집 쪽으로 갔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가을 저녁에 외로이 그 집 앞을 지나는 마음, 잊으려 옛날 일을 잊어버리려 불빛의 빗줄기를 세며 갑니다. 빗속을 걸으며 노래를 부르다 보면 비참한 기분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그 비참함을 즐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못 볼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영문과 남학생과 경주로 여행을 간 것이다.
그는 미스터 오입쟁이로 전교에 알려진 녀석으로 별명이 처녀 킬러였다. 나는 눈앞이 아득해지고 낙담스러워 매사에 의욕을 잃었다. 책을 잡아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다. 왜 하필이면 그런 지저분한 녀석과 데이트를 할까? 천사 같은 그녀가 그런 바람둥이와 다닌다니 말도 안 돼. 오 신이여, 그녀를 지켜주소서. 오늘 돌아올까? 혹시 자고 오는 건 아닐까? 그랬다간 그 프로 녀석에게 당할지도 모르는데. 음흉한 이리가 순진한 토끼를 어르듯 농락하고 요리할 텐데. 그에게 당하고 있는 그녀 모습이 눈에 선하여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고뇌를 잊기 위해 뛰어내려 버릴까? 아니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를 테니까. 나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참기 위해 옥상 기둥을 부여잡고 몇 번씩이나 심호흡을 한 다음 방으로 내려와 대낮부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아, 이 순수하고 뜨거운 가슴을 100분의 1이나마 그녀에게 전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도 그녀가 미스터 오의 손을 잡고 경주 불국사 돌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에 확확 불길이 일었다. 그러나 다음 날도 나는 편지 보내기를 계속했다. 중단하면 내 존재의 이유가 송두리째 없어질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6달이 흐른 어느 토요일,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를 마주하고 숨이 막힐 듯 굳어있는 나에게 그녀가 말했다. 편지 자꾸 보내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뱉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허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돌아온 나는 결단을 내릴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간 여자 때문에 바보가 되겠다. 아니, 이미 바보가 되었다. 이 세상에는 여자 말고도 가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 끊자. 편지도 끊고 애간장 타는 내 마음도 끊자. 그 후 나는 며칠간 강의실에도 들어가지 않고 식당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건빵 몇 봉지를 사다 머리맡에 놓아두고는 자다가 물 마시다가 건빵 씹기를 며칠간 계속하면서 그것으로 끝을 냈다.